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숙취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아우.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예전에는 그 망년회, 이슬망자를 써서 망년회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송년회. 그렇죠? 식민지나 독재시대 한 해를 잊자, 지겨운 한 해, 이런 의미로 망년회란 말을 쓰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송자를 많이 쓰는데 보낼 송자. 시그널 음악이 지금 섰군요. 그래도 목소리는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송년회란 말을 쓰고 있죠. 하여튼 송년회 시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내일은 보통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만 송년회를 맞이해서 누구보다도 바쁜 그런 시즌을 보낼 것 같은 우리의 수사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상마입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예,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송년회 말이죠.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 네. 사실은, 업무가 좀 많아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예. 일이 많다? 예, 좀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역시 연말이라서, 의원실도 좀 바쁜 건가요? 아니, 전 제 개인이 바빠가지고. 오, 네. 그렇군요. 예. 예, 공적인 일, 그리고 사적인 일 모두 바쁘다는. 그쵸. 팔이 날린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예, 다들 바쁘시죠. 요즘 이래저래 바쁘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러게요. 그나마 좀 그래도 희망을 주는 건. 네. 우리 홍대와 명동에서, 그 유인물 전단을 통해서 네. 시대적 어떤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청년이 살아있음을 보면서 그나마 위안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게요. 저 언뜻 보기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종북 찌라시인데 가만 보면 그 옛날에 각하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각하가 한 얘기를 그냥 쓰기만 해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강력계에다가 사건을 배당하는 경찰. 네. 정말 실망스럽고요. 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98년도에 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게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먼저 국민을 위한 경찰, 인권 경찰 하겠다고 하면서 낡은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갖고 국민에게 진짜 봉사하는 그래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리고 독재를 지탱해 주던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반성 선언했던 게 경찰인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 민주정부 10년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바뀐 건 역시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7년 차 지금 접어들어서 하는 짓 보면 정말 상상 이상이죠. 어떻게 유인물 배포한 걸 살인사건 수사하는 강력계로 하고 그래서 조금만 뭐가 나오면 보안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민주가 뭐가 있겠어요. 역사적으로도 친일 경찰이 친미 반공 경찰로 바뀌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었죠.
맞습니다. 네, 이 얘기를 더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 그 수사를 우리가 계속 할 때까지는 잡혀가서는 안 되니까 말이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예. 청부살인 진짜 범인은 누구 2편 하겠습니다. 네. 지난 22화 일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서울시의원, 현직 네. 시의원인 김영식 청부 살인 사건의 1심 판결까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네. 검찰 수사와 이어진 1심 재판 결과 김영식 씨는 재력가 송모 씨에게 이권 해결을 약속하면서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했고 그러자 결국 자기가 준 돈을 돌려달라고 압박하는 송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김영식 씨는 역시 자신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던 친구 팽모 씨를 사주해서 부채 탕감과 향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약속하에 송 씨 살해를 청부한 것으로 인정돼서 1심 현재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과 매우 흡사한 전개 과정과 달리 이 사건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진실이 밝혀져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 결과와는 전혀 달랐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예. 먼저 이것이 실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약 3,000쪽이 넘는 분량의 수사 기록, 그리고 5번에 걸친 재판 판결문을 다 읽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이 3,000쪽을 전부 다 2주에 걸쳐서 읽었고,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네. 목마르게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그널 음악, 이 음악, 네, 코드 음악이 거의 끝날 때쯤 나왔는데 오늘은 정말 일찍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하셔서 오늘은 좀 일찍 했습니다. 예, 순간 당황 좀 했어요. 네, 계속 해주시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명인 이천희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지난 2000년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천희 씨는 그 모 사학의 설립이사장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저를 찾아온 이천희 씨는 당시 제가 반부패 국민연대라고 하는 지금의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로 개칭됐는데요. 여기에 국장으로 국민신문고 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교육비리와 관련한 내용을 고발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당시에 이천희 씨가 저한테 고발해줬던 몇 가지 사학비리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네네. 것처럼 교육용 컴퓨터를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구매한다고 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 펜티엄2 컴퓨터를 산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그 컴퓨터 내에 있는 주요 부품 중에 비싼 부품을 몇 개를 빼내는 방식으로 실제로 컴퓨터 단가를 내리는 겁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군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그 설립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교육비리 방식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급식 업체와 계약하면서 장학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천희 씨가 일하던 학교에서도 특정 급식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기부금으로 받는가 하면 학생들이 한 끼당 먹던 밥값 중에 75원씩을 학교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챙겼다고 합니다. 또한 교복을 선정하면서 업자에게 1,100만 원을 받기도 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착복하고 받아낸 돈으로 인해 결국 이천희 씨가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래서 해당 학교의 이사장과 그 일가가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 깨알 같아요. 네. 예. 그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부정과 비리를 일삼고 있었는데 제가 들었던 방식 중에서 제일 또 특이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요. 학교 학생 등록금은 그러면 어떻게 건드나? 이게 그건 멀쩡하게 잘 있나?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낸 그 등록금은 그러면 문제가 없냐 했더니 그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비리가 없는 건 아니고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받으면 그 돈을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입금을 시킨 다음에 대신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출 받아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학교에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이 있다. 그럼 국민은행에다가 연간 몇십억 원의 돈을 갖다 입금을 시키는데 그렇게 입금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은행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 그런데 그 대출 이자분을 네. 할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은행 이자가 네. 예를 들어 10%다. 네. 그러면 2%로 대출 이자를 할인받는 방식. 오. 예.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자기네는 또 다른 어떤 뭐 빌딩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고 네네네네. 아니면 또 대출 이자를 그러니까 대출을 해줘서 더 많은 이자를 받고 이런 방식의 비리를 하긴 월세를 놓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돈놀이 일종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되는 그죠? 네.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또 IMF 직후잖아요. 이 은행 이자가 어마어마했었죠 그렇게요. 당시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방식으로 돈을 또 받아 챙기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그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는데 학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학교 바로 옆에다가 4층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층 다가구. 예, 학교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는 정작 학교 담 바로 옆에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다가구 주택을 그 이사장의 딸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자기가 또 직접 했다. 학교를 짓는다 그러고 학교를 짓지 않고 그쵸. 바로 옆에다가 지금은 아마 이런 일 정도는 아마 불가능할 텐데 14년 전인 그때 15년 16년 전인 그때는 실제로 이렇게 사학이 세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었다. 이것이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고발을 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학을 지주회사쯤으로 여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학원도 아마 이런 식으로는 네. 못하겠죠. 그러게요. 예, 정말. 학원도 이런 식으로는 못할 텐데 실제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히나 또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교가 공사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공사 학교 다니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학교 공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게요. 이것저것 뭐 새로 건물 짓는 거 아니면 뭐 교실을 새로 꾸민다던가 그렇죠. 등등등. 뭐 조경공사니 조경공사? 이런 걸 하는데 네. 지금 당시 기준으로는 당시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게 세졌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개 입찰. 예. 그래서 페인트 공사를 학교가 크잖아요. 규모가. 네. 그러니까 페인트 공사를 하거나 등등 무슨 공사를 할 때 반드시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계약서 이대로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그 이익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한 방식이 뭐냐면 실제로는 공개 입찰 서류를 학교 게시판에다가 게시만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은 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 내려요. 예 내렸다. 게시물을 내려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그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는 게시판에 무슨 공사를 위한 공개 입찰 공고문을 딱 붙이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내려서 찢어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원래 자기네가 계약을 하려고 했던 업체를 선정해서 네. 거기와 수익 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아서 챙기는 것.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사학비리 전형이었다. 깨알 같네요. 깨알 예. 같아요.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에 이천희 씨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20년간 일했던. 그리고 나서 이런 비리를 고발한 후에 이제 다시 저를 찾아와서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리, 교육 비리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결국 이로 인해서 그 이천희 씨의 고발로 인해서 당시 검찰은 이 학교의 이사장과 그 일가를 형사 처벌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세청은 그동안 그 탈세했던 추징금을 약 30억 원을 추징을 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그 내부 비리를 고발했던 이천희 씨에 대해서 제가 끔찍한 비보를 듣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12월에 처음 만났던 이천희 씨가 그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로부터 약 2년여가 지나가던 2003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낯선 중년의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남편이 이천희 씨인데 남편의 수첩에 제 전화번호가 써 있어서 네. 전화를 하게 됐다면서 저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게 여러 건들이 있었고 만난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이천희 씨를 만난 지 꽤 지났을 거 아닙니까? 이천희 씨 만난 지 한참 지났죠. 예, 사건도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천희 씨가 원래 이제 저를 만나면서 늘상 초기에는 자주 만났었는데 그 후에는 두어 달에 한 번씩 이제 연락이 왔었던 거였고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천희 씨한테 연락이 안 오길래 별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의 부인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분을 제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냐라고 이제 제가 반문을 했죠. 네. 그러자 그녀에게 듣게 된 첫 마디는 저를 충격과 공포로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부인의 말에 의하면 남편 이천희 씨가 지난 2003년 1월, 그러니까 저한테 3월에 전화를 했는데, 네. 두 달 전인 두 달 전에. 2003년 1월에 청부 살해되어 숨졌다는 충격적인 전원이었습니다. 아, 정말 섬찟하셨겠군요. 네. 이걸 직접 들으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네. 제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또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냥 단순히 교통사고로 이런 사고로 숨진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저는 황급히 그녀와 그 부인과 약속을 잡아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확인한 사건의 전모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사건은 2003년 1월 21일 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천희 씨는 아침 9시 40분경 자신의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날 그 이천희 씨가 재판에 가기려고 했던 네. 그것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자신과 고소고발로 얼룩졌던 이 사학 설립 이사장의 아들 K와 벌어진 민사소송에 출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자기가 20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20년 동안 일을 해오다가 이 사람이 해고됐어요. 네. 그 경영권 문제와 다툼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사장의 아들인 K로부터 네. 그만 일하라라고 하는 해고 통보를 받고 잘렸고 그러자 이 이천희 씨는 그동안 자신이 20년 동안 일해왔던 것에 대한 그 퇴직금 명목으로 네네. 일정한 돈을 요구했고 이 돈을 서로 받기로 서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 돈을 서로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설립 이사장의 아들인 K 씨가 이천희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니까 이천희 씨는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들었던
그리고 실제로 지시를 받아서 행했던 자신의 비리 사실들을 다 폭로하고 그리고 탈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서로 3년간 서로 소송을 주고받는 과정이었는데 바로 이날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정에 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던 이천희 씨 뒤에서 갑자기 아반떼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이천희 씨를 뒤에서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사고가 이게 아주 크게 뭐 다치거나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아, 예. 뒤에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네네네. 뭐 운행 중에 뒤에서 이제 딱 받으면서 쓰러진 거죠. 이천희 네네. 씨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차에서 30대 초반의 남자 2명이 내립니다. 네. 그러더니 쓰러진 이천희 씨에게 다가오더니 괜찮으시냐라고 묻죠. 네. 전형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천희 씨가 일어나니까 이 30대 초반의 남자 2명이 차에 타라고 요구합니다.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네네. 내 차에 타라. 이게 교통사고 났으니까 당연히 이천희 씨는 차를 탔겠죠. 그러나 이천희 씨가 의심하지 않고 탄 이 차량은 그것이 이천희 씨의 마지막 행적이 됩니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 이천희 씨는 차량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전화를 해야죠. 예. 네. 사고가 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차량에 승차하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순간 네. 이천희 씨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되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이 이천희 씨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위기감을 느낀 이천희 씨는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면서 저항을 했는데 그러자 가해자는 바닥에 떨어져 숨겨놨었던 몽키 스페어라고 하는 몽키 스패너요. 네. 예, 아시죠? 네네. 예, 볼트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돌리는 굉장히 큰 쇠뭉치 머리 부분이 뭉툭하게 둥그렇게 네. 이렇게 돼 있는. 예, 이렇게 굉장히 큰 몽키 스패너라고 하는 건데요. 네. 망치보다 더 큰 건데 가해자가 이천희 씨의 머리를 몽키 스페어로 강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이천희 씨는 무참히 살해됩니다. 몽키 스패너로 머리를 무수히 구타했고 흉기로 배를 수차례 찔러 차량 안에서 절명케 한 겁니다. 끔찍하네요. 너무도 끔찍한 살인이었는데 바로 2003년 1월 21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천만 다행인 점이 있었습니다. 이천희 씨 살인범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22일 전부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이천희 씨를 서울 강남 길가에서 납치한 후 성남 수정구 상적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참혹하게 살해한 이 가해자들은 다시 이천희 씨의 시신을 안매장하기 위해서 춘천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춘천으로 이동해서 안매장, 이 시신을 안매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찾아간 한 선배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예. 자기가, 이 살해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술집 종업원이었고, 네네. 그리고 한 사람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 술집 종업원으로 있었던 반모 씨라고 하는 그 살인범이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그 선배,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출신이에요. 아, 이 그렇군요. 반모 씨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출신이었던 선배를 찾아가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 이 사람을 묻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선배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숨길 수 있냐. 나는 네가 처음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찾아왔길래 사람을 좀 때리고 도피 중인가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네가 이스타나 승용차에다가 시체를 싣고 와서 내가 그 사람 가방 안에 담겨져 있는 거를
봤는데 그 사람의 유족을 생각해봐라, 가족을.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제 와서 그 시신조차도 못 찾게 되면 너무 비참하지 않냐. 그러니 이제라도 자수해라. 라고 하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선배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자 이 선배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뭔가 참 어설퍼요, 그죠?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 사람에 대한, 이천희 씨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증오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혀 알지 못했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이제 아마추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전문 킬러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막상 하루가 지나니까 갈팡질팡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에 이걸 그냥 자수해라라고 하니까 자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건 전모가 차차 밝혀지게 됩니다. 이천희 씨를 살해했던 당시 34살의 반모 씨하고 28살의 광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네. 감춰진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애초 이들은 처음에 경찰에 체포됐을 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 이들은 빚을 갚고자 살인 강도를 모의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이 근데 두 사람 다 실제로 카드 빚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카드 빚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부채도 또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강도 살인을 모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천희 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서 죽인 것이다. 이렇게 경찰 1회 조사에선 진술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2회 조사에서 이 진술을 번복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단순 강도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청부를 받아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경찰들도. 그래서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냐라고 경찰이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들이 죽인 이천희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그나마 도리인 것 같아서 반성하는 마음에서 이제부터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그들이 밝힌 청부 지시자는 바로 죽은 이천희 씨가 사망 직전까지 3년간 소송을 주고받으면서 악연을 쌓았던 모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남자, 가명 김중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명 김중배. 예, 네. 예. 이들이 진술에 의하면, 경찰 진술에 의하면 김중배가 자신에게 청부 살인을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처음 받은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약 1년 반 전인 2001년 7월경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김중배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반모 씨를 찾아와서 자신의 수천만 원대 빚을 갚아주고 원한다면 가족들하고 중국으로 도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천희를 살해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천희 씨를 살해해달라고 요구를 처음에 하니까 이 반모 씨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뭐 네. 자기가 뭐 전문 킬러도 아니고 쉽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러게요. 네. 사람 죽인 적도 없고 네. 그런 얘기는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네네네. 라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때 김중배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네가 못하면 대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김중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친구가 이천희와 소송 중에 있는데 네. 그놈이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을 하여 내 친구가 감옥에도 가고 또 30억대 세금 추징을 당하는 등 고통을 당해 그 비슷한 이름만, 이천희라고 하는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고 한다. 그래서 이천희를 살해하면 그 내 친구가 뒤를 다 봐준다고 했으니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이천희를 좀 죽여줄 사람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뒷배경이 확실하니까 네. 좀 힘들더라도 좀 네. 도와달라.
그러니까 라고 해서. 이천이만 살해하면 그 네. 다음엔 다 책임지고 다 책임지고. 예, 2조 원대의 자산을 갖고 있는 내 친구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 그러니 죽이자. 빚도 다 갚게 해주고. 빚도 갚아주고 중국으로 가서 살게 외국에 해주고. 나갈 수 있어 살게도 해주고 한미천 그리고 마련해주겠다. 또 한미천을 또 따로 준비도 해주고 등등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했겠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자신이 이천희를 살해한 이유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천희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김중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는데 이러한 진술을 얻은 경찰은 즉각 김중배의 검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중배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청부 살인범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김중배가 알게 된 후에 바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청부살인의 기본이죠. 네. 저라도 도망갔을 겁니다. 네. 청부살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천희를 살해한 그 살해범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춘천으로 가던 중에 네. 중간에 이 사주받았던 반모 씨가 핸드폰으로 네. 김중배에게 전화를 했어요. 김중배의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경찰이 이제 유인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 예, 예. 예. 형 언제 와?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언제쯤 와? 왜냐하면 서울에 갔거든요. 네. 이 김중배가 그 살인을 한 살인범들에게 내가 서울에 가서 내 친구를 만나갖고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돈하고 이런 걸 좀 받으러 가야 된다. 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떠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간 김중배가 언제 돌아올지를 묻기 위해서 했는데 김중배가 굉장히 촉이 뛰어난 거예요. 네. 자기한테 온 전화를 딱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일반 전화로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배는 자기한테 걸려온 번호가 어디인지를 체크해 보니 춘천경찰서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얘네들이 체포됐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주했던 김중배가 체포된 것은 도주 49일 만인 2003년 3월 8일입니다. 김중배는 동생이니까 이제 형이 그러한 범죄 사실에 연루됐다고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 동생이 형의 도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얻어줬고 네. 그렇게 해서 부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던 걸 경찰이 알아낸 겁니다. 네. 그래서 김중배의 검거를 시도하자 김중배는 도피해 있던 오피스텔에서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김중배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자 경찰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왔다. 그만 문을 열어라. 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번 사이에 김중배는 7층에 도피하고 있었는데 네. 7층 창문에 줄을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왜 이렇게 피신하라고 줄이 있잖아요. 예. 그 줄을 밑으로 내린 후에 네. 그리고 나서 그 줄을 잡고 지상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어이구. 예, 벽을 타고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만 그 6층쯤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아이고. 예, 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지상으로. 그러면 죽기 십상인데. 그런데 다행인지 김중배는 죽지 않고 골반뼈, 엉덩이 뼈가 이제 부서지고 뭐 이렇게 해서 큰 부상은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네.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김중배가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됩니다. 경찰은 김중배에게 왜 이천희를 살해하도록 청부했는지 당연히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중배 역시 사실은 경찰이 파악한 결과 이천희의 얼굴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수사 결과 김중배와 이천희가 마주친 것은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우연히 한번 얼굴을 본 적밖에 없는 따라서 얼굴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두 사이에 원한 관계가 없는데 왜 자신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엄청난 중형을 받을 걸 알면서도 원한 관계도 없는 이천희를 살해하도록 무려 2년 동안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개월간 예. 20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살인을 할 두 사람을 만들어서 이들을 관리했겠느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처럼 김중배가 이천희를 살해할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네. 왜 청부살인을 교사했는지 그 이유를 경찰이 궁금해했고요. 더구나 그는 당시에 이 김중배는
자기가 해오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실패해갖고 스스로도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마당에 이천희를 살해하면 청부 살인범에게 수천만 원대의 카드빚도 갚아주고 또 살 이후의 대책도 또 걸리게 되면 변호사까지 다 부담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총책임을 지고 살인을 교사할 만한 이유도 없고 재력도 없다. 재력도 없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천희만 살해하고 나도 잡혀가도 좋다. 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러면 청부 살인한 애들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청부살인범한테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았다면 네. 그러면 청부살인범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잡힌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다면은 자기가 이천희를 살해하도록 청부했다는 사실을 다 얘기할 텐데 네. 아무 소득도 안 생기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러게요. 따라서 실제로 돈을 주려고 했던 거죠. 네. 따라서 당시 경찰은 자연스럽게 김중배 뒤에 숨어있는 윗선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윗선은 바로 검거된 김중배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죽은 이천희하고 3년간 소송을 주고받으며 그 결과로 서로를 감옥까지 보냈던 또 다른 K였죠. 예. 바로 이 김중배는 그 이천희하고 그 소송과 이걸 통해서 30억대 추징도 시키고 모두 했던 바로 그 K하고 초등학교 동창 관계였어요. 아, 네. 예, 김영식 사건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기 그런 친구였던 느낌. 네네네. 팽모 씨를 김영식이 사주해서 현재까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바로 그 사건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김영식 사건이 났을 때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을 잠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검거됐던 김중배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의심했던 이 부분이 사실임을 초기에 인정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8번에 걸친 경찰 조사와 검찰의 1차 조사 때까지 K가 사실은 자신에게 이천희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했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네. 이러한 김중배의 진술에 의하면 K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천희 고발 때문에 내가 구속되는 등 인생을 망쳤다. 이천희는 내 원수다. 죽을 때까지 이천희가 망하든 내 재산의 반이 날아가든 어떻게든 결판을 지어야 한다. 이천희가 잘못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천희와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진다. 이천희를 병신으로 만들거나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김중배에게 입버릇처럼 자주 했고 이에 김중배는 이러한 K의 말을 친구 K의 말을 듣고 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예.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쭉 진술했던 내용인데 이런 말을 했대요. 목욕탕에서 이런 말을 처음 듣고 네. 계속해서 하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K에게 내가 네 똥 마려운 거 싸줄 테니 내가 똥 마려울 때 내가 싸줄래? 라고 하니까 알았다라고 얘기했다. 아주 리얼하네요. 아주 리얼합니다. 여하간 이것이 김중배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면서 네. 이를 통해서 청부 살인을 승낙한 것으로 경찰 1회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중배는 모두 8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와 검찰의 1회 조사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1심부터 항소심까지 담당했던 춘천지방검찰청 이진우 검사는 아마도 평생 바로 이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2001년도 5월 20일의 일입니다. 이날 2003년도 5월 20일 날 춘천지방검찰청 이진우 검사는 경찰로부터 김중배를 기소받아서 첫 조사에 임하게 됩니다. 네. 이진우 검사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조사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변호사를 입회한 가운데 김중배에게 K로부터 지시를 받아 살인을 실행한 두 사람에게 이천희를 살해하도록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즉 K로부터 지시를 받았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김중배는 다시 한번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예, 사실입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김중배의 변론을 맡아 입회했던 변호사가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김중배와 예. 단둘이서 접견할 수 있도록 검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다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예,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접견 교통권이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검사가 갑자기 뜬금없는 요구에 대해서 1차 거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만약에 단 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김중배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어.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과정은 이게 맞죠. 왜냐하면 불리한 짓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변호인이 앞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또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검사는 고심 끝에 15분간 접견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중대한 기로점이 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여하간 이후 김중배의 진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K의 교사에 의해 2001을 살해하라고 그래서 경찰 조사 막바지에는 K가 이런 자신의 그 진술, K의 진실을 받아서 청부를 받아서 자기가 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K는 당연히 나는 무죄다, 억울하다, 거짓말이다. 김중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게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러한 사실을 김중배가 전해 듣고 뭐라고까지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냐면 이제라도 모두 진실을 밝히고 각자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끝까지 K가 거부한다면 부인한다면 대질 조사라도 하겠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던 김중배가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 그동안에 했던 걸 엎으면서 단독 범행이었다라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김중배는 친구인 K가 자신에게 2001을 죽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또 사전에 모의하거나 상의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하면서 다만 자신이 2001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기존 진술과 달리 K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내 친구를 괴롭히는 2001을 죽여버리는 것이 내 친구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이 K를 찾아가서 2001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면 자기에게 그 돈을 줄 거다라고 자기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단독 범행을 한 거라고 진술을 바꿨는데요. 했었는데. 예, 이것이 진짜일지 아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진우 검사는 갑작스러운 김중배의 태도 변화에 납득할 수 없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따지면서 들어가니까 김중배가 또다시 묘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진술을 바꾼 후에 1시간 동안 왜 그동안 경찰 8번의 조사 또 변호사하고 15분간 접견하기 전까지는 다 사실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말을 바꿨냐라고 따지니까 이번에는 검사님에게만 드릴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변호사를 비롯해서 다 나가달라고 또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했고 그러자 김중배는 자신을 촬영하고 있던 비디오도 꺼달라고 요구했다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디오도 껐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선 대화를 했는데 과연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검사는 이후 김중배하고 자신이 한 말을 보고서로 만들어 수사 주임, 그러니까 주임 검사인 윗선에 보고를 하면서 수사 기록에 그 내용을 철해놨습니다. 거기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수사 과정을 담은 비디오 촬영도 중단해달라고 하여 이에 따라 촬영도 중단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들이 눈에 선하다. 앞으로 가족들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거될 때도 투신하여 죽어버리려고 그랬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게 해달라. 라면서 검사에게 읍소했다. 이에 검사는 피의자를 진정시키며 피의자의 심정을 알겠으나 피해자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피의자가 검사에게 검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후 K에 대한 모든 기존의 진술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가 김중배에게 만약 K가 청부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술을 바꾼 것처럼 그래서 당신 혼자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면 왜 경찰에서는 8번 조사를 할 때까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게 되니까 김중배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경찰관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강압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이 또 이번에는 그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 김중배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왜 내가 언제 당신을 압박했냐. 당신이 먼저 얘기했고 당신이 오히려 대질 조사해달라고 간청하면서 각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해놓고 왜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하니까 김중배의 이때 당시에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경찰한테 얘기했답니다. 네. 가족이 생각납니다. 하루만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마음이 바뀌면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가 없으면 오늘과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라고 네.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이러한 내용은 이진우 검사가 쓴 항소 이유서에 담겼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김중배의 진술 돌변에 가장 붕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사건을 청부 살해한 그것을 실행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살인범. 그렇군요. 업체로 따지면은 예. 마지막 가청업체. 예, 예. 네. 그들은 그러니까 김중배가 자신에게 이 사건을 청부하면서 자신에게 얘기했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내용들을 전부 다 틀리게 얘기하고 있다. 네. 예. 그러면서 김중배하고 대질 조사를 시켜달라고 하면서 격분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저라도 그렇겠네요, 정말. 예.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재판장에 나와서 김중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그동안 얘기한 것과 다 다르다. 김중배가 분명히 자신들에게 K가 뒤를 봐주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K가 그러한 비용을 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중배에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김중배의 태도는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2003년 11월 3일 1심 판결에서 K는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예. K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K의 연루를 의심했던 이천희의 유족은 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천희의 유족이 가장 억울해했던 부분, 뭐 흔한 얘기죠. 당시 그러니까 K가 임명했던 이 변호사들이 대단했어요. 아, 그래요? 예, 바로 직전까지, 예, 검사장 출신부터 부장 판사로 있었던, 그래서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관 예우를 네네네, 받을 수 있는 변호사까지 네네. 모두 4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인단의 힘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붕괴한 겁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네. 예. 여하간 1심에서 K는 무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에 다시 반전이 일어난 것은 2심 선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진우 검사. 개인적으로 정말 이 사람 아주 치밀하고 끈질긴데 네. 자신이 가진 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이진우 검사는 K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두 이례적으로 형사사건의 이례적인데요. 73쪽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를 써서 재판부 고법에다 제출을 합니다. 어유 성실하시네요, 정말. 예. 네. 그러면서 이진우 검사는 K가 이 사건 전반에서 한 행위와 김중배의 진술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중배에게 K가 12차례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을 주게 된 배경 그리고 이 돈으로 김중배가 두 살인범에게 청부 살인을 교사하면서 매일같이 고급 룸사롱과 식당에서 술과 밥을 사줬던 정황 등에 대해서 적었고 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조목조목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반박하면서 망각, 가오, 오류 같은 그러한 강도 높은 단어를 쓰면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2004년 3월 31일 서울고법은 2심 선고에서 이 사건을 다시 없습니다. 아, 네. 예, K에 대해서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기존의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것을 무기징역으로 선고하게 됩니다. 네. 예, 1심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K와 이천희가 원한관계가 있었고 김중배는 원한관계가 없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김중배가 이천희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K가 이천희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번에
이번에는 그동안 억울함을 주장했던 유족이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울었고, 반면 K는 또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자신은 이천이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K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 즉 K가 결국은 청부살인을 한 것이 사실인 걸로 인정되어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받은 걸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에 유족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대법원이었습니다. 네. 2004년 7월 대법원은 참으로 묘한 논리로 이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내는데요. 당시 고법은 K가 교사하여 살인을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K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다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하. 정말 사건이 복잡하죠? 그야말로 시소를 타네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심리를 한 서울고법 파기환송부의 판결은 유족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의심했던 K. 그러나 살인의 직접 범인은 K가 직접 살인을 부탁했고, 네. 범행 탈롯이 우발 살인이라고 말하는 대신 K가 변호사비와 생계비를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걸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김중배가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신뢰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고등법원은 K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다시 선고합니다. 이게 최종이네요. 그리고 대법원은 최종 K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2004년 7월 이 사건을 파기하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이 결과가 저는 사실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K가 교사하여 살인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K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고법에 가서는 결국 K가 무죄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천 장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전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담지 못한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까 두려워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걷어낸 사실만으로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도,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도 정말 저는 이 사건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습니다. 네.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법정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최종 무죄가 선고된 K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무죄일 것입니다. 모두 5번에 걸친 재판 결과 K는 무죄입니다. 이 무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바보 같은 일이 되겠죠. 다만 30년간 이천희 씨와 같이 살았던 부인이 그 법정에 제출했던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희 씨의 부인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법이, 정의가, 진실이 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적 복수를 꿈꾸며 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는 한은 K가 자신의 남편을 고소하여 감옥에 구속됐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차라리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살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아내의 후회였습니다. 법은 정의로운가? 법은 정의로운가? 법은 정의로운가? 저는 압니다. 이천희 씨가 왜 죽었는지 법이 몰라도, 대한민국의 정의가 몰라도 이천희 씨의 억울함을 저는 압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 이천희 씨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 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 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